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4년도 2회 시행 문제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시행했던 두 번째 문제. VOD라는 말이 나왔네요. 비디오 온 디맨드, 즉 주문형 비디오. 동영상을 내가 요구해서 보겠다는 얘기죠. 즉 공부방에 있는 뭐 유튜브에 있는 이런 거 우리가 꺼내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 IPTV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집은 케이블 TV나 이런 걸 안 보기 때문에 공중파만 연결돼 있어서 그 서비스가 없지만, 만약 애기들이 놀러 오면 애기들 좋아하는 동영상을 내가 따로 봐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짱구는 못 말려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영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서비스에. 그러면 그걸 해서 요금을 별도로 내주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VOD라 그래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내가 검색해서 보잖아요. 무료든 유료든 간에. 그걸 주문형 비디오라고 부른다고. 옛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본 거하고 똑같이.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해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건 VCS. 영상통화 서비스. 채팅하는 거죠. 얼굴 보면서 비디오 채팅. 얼굴 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산가족 직접 남쪽으로 올 수가 없고 평양 못 가니까는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이거죠. 예.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이 있는 서울하고 국무총리가 있는 저기 종합청사에 있는데 갑자기 도시 이름이 까먹었다. 거기. 예. 그렇게 허구한 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국무총리도 바빠 죽겠는데.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 하는 거죠. IPv6 나왔네요. IPv6. IPv6은요 16비트씩 8개예요 8비트씩 16개가 아니고, IPv4는 8비트씩 4개 32비트고요 IPv6은 16비트씩 8개 128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A클래스, B, C, D, E클래스까지 가는 건 IPv4고요 IPv6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요?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무슨 캐스트란 말이 나오죠? 유니캐스트 이런 거. 그 다음에 호환성이 낮으면 못하죠. 호환성이 높아야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화번호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지역 전화번호가 02에 3자리에 4자리 썼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3자리 4자리 쓰는 데도 있지만 앞에다가 무슨 숫자를 하나 더 붙여갖고 4자리 4자리 총 8자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호환성을 높여야 돼요. 호환성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1, 2, 3에 4, 5, 6, 7 걸었더니 알아서 뭐 8, 1, 2, 3에 뭐 4, 5, 6, 7로 가더라 이거지. 그럼 전화국에서 그런 걸 다 세팅해 놨겠죠. 확장시킨 거야 전화번호를. 호환성이 낮으면 절대로 사업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IPv4에서는 0으로 연속되든 뭐든 간에 0도 0으로 써야 돼요. 근데 IPv6은 8개씩 써야 되니까 0000 하고 뭐 또 콜론 쓰고 0000 콜론 쓰기 뭐 하니까는 그냥 콜론만 써요. 그럼 콜론과 콜론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000으로 들어갔구나 이런 거지. 그 맞는 말이에요. 네 번째 거는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두 번째 디지털화,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동영상 압축 기술 개발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비디오 따로 오디오 따로 저장한다 그랬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동영상 압축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MP, MPEG 1, 2, 3는 없고 4, 21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초고속 통신망의 기술이 되면서 엄청나게 빨리 전송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평창 올림픽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동작들을 초고속 카메라 촬영해서 초고속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KT가 지금 시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인데 인증은 뭐예요? 너 누구니? 이게 인증이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알려주면 아무개님 하고 하는 거고. 그게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증 까봐 이거지. 신분증 보여줘. 근데 온라인상에서 신분증을 못 보여주니까 이제 홍채 인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남의 정보를 꺼내 본단 말이야. 패턴? 이런 것도 다 깨잖아. 그러니까는 카메라 이렇게 딱 눈에 갖다 대면 이 홍채 인식해가지고 주인을 이제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암호화는 뭐예요?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거를 상대편이 알아듣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나하고 정해진 사람만 그거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뭔가 기호로 바꿔치기 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걸 암호화라고 하는 거죠. 암호화 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군에서 암호화 기법 쓰잖아요. 암호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신망에선 당연히 암호화를 써야 되고요. 방화벽은 뭡니까? 관계자의 출입 금지. 본래 불이 나면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인데 통신망에서 방화벽은 관계자의 출입 금지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방화벽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부자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걸 몰라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인데 관계자는 들어오잖아. 관계자가 다른 짓을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어느 집 금고를 열려고 하면은 금고까지 진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금고 문을 여는 건 쉬운데 그러니까는 안에 누군가 공모자가 있잖아. 그래서 공모자를 섭외해가지고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삼성이나 이런 큰 통신 회사라든지 큰 기업들은요. 이 방화벽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는 USB 메모리가 작동이 안 돼요. 안에 있는 정보를 USB 메모리 꽂아갖고 빼가잖아요. 그게 저번에 그 국민카드인가? 국민은행에서 뭐 1000만 명의 뭐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고 그런 거 있죠? 그거는 뭐냐면 업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안에다 USB 메모리 꽂아가지고 정보를 빼간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아는 사람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건당 1원만 해도 1000만 원이고 건당 10원만 해도 1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는 USB 메모리를 작동을 못 시키게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프린터로 인쇄해 갔어요. 와가지고 밤새 프린터로 인쇄하는 거야. 가방에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옷을 다 수색을 해요. 신분증이고 뭐고 얼굴 처음에 신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옷에 있는 모든 물건, 지갑이고 뭐고 다 벗고 들어가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워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외워서. 방화벽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착한 마음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브릿지는 뭡니까? 이건 보안 관련된 기술은 아니고요. 통신망을 연결하는 기구예요, 기구. 통신망을 연결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는 네 번째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번.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없고 있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네이버 어떻게 검색하세요? 네이버 한번 가볼까요? 자, 네이버에 가서요. 제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이정민 훈장 착 나와요. 근데 초기에 네이버는 어떠냐면요.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요. 네이버 것만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다음 거네요. 다음 블로거를 보여주고 있어. 네이버 블로거가 아니라. 자, 블로거를 가서 봤는데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거 네이버 것도 있는데 다음 것도 있고 네이버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보면 유튜브도 검색해 주고요. 다른 사이트도 검색해 줘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이게 안 되니까는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다음은 다음에 가서 검색하고 세상에 제 연락처도 나오네. 제가 등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정민 훈장이라고 대번에 찾겠죠. 예. 근데 과거에는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다음은 다음에서 검색하고 다 따로따로 검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떨까요? 검색할 때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고, 다음 거는 다음에 가서 검색하고, 야후는 야후에 가서 검색하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 그럼 내가 네이버, 야후 다음 거 다 보여줄게. 그걸 메타 검색이라 그래요. 근데 본래는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정민 훈장 5글자를 치고 엔터를 탁 치는 순간 그때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검색되어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써서 올리면은 30분 후에 검색 엔진에 등록이 됩니다. 네이버에다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은요, 카페에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30분 후에 검색 엔진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왜? 30분의 유예 시간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건지, 뭐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건지, 같이 죽자고 하는 말인지, 이런 말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유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유예 시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서 네이버가 다음이나 구글이나 야후가 다 따로따로 등록을 시켜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체 검색 엔진이라는 거예요. 검색 엔진. 거기에 등록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메타 검색은 남의 걸 불러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야후 것도 보여주고 네이버 것도 보여주고요. 근데 이거 시험에 이제 안 나와요. 메타 검색 없어진 지 언제인데요? 이것도 이게 2014년도 문제인데 사실 이때도 메타 검색 엔진 안 나왔었어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네이버 게 나왔어요? 아니잖아. 다음 것도 보여주고 다 보이잖아요. 그 뭐하러 메타 검색을 쓰겠어요? 네이버다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야후 거고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타 검색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이 문제가 나왔었지 몰라도 이 이후로부터는 이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메타블로그도 그랬어요. 메타블로그라는 것도 있어요. 메타블로그는 뭐냐면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 가서 블로그 글 쓰고 다음도 블로그 글 써야 되고 다 사이트마다 가서 블로그에다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메타블로그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등록을 해놔요. 나 이정민이는 네이버 블로그가 이게 있고 뭐 다음 블로그가 여기 있고 구글 블로그가 여기 있어 하고 등록만 해놔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서 글을 쓰면은요, 그 글이 거기도 들어가요. 알아서. 그러니까 블로그 기사거리를 보고 싶으면요, 네이버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메타를 가는 거예요. 네이버 메타 블로그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블로그는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던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하물며 서울시도 그런 서비스를 했다가 서울시도 그 서비스를 멈춘 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예. 6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요소 3요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요소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송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서울에 있는 A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뭐를 보내는 거예요. 송수신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컴퓨터가 되던 핸드폰이 되던 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유선, 무선 해서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면 저는 송신자가 되고 여러분은 수신자가 되고, 이때 전송 매체를 통해서 갈 거 아닙니까? 이때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까? 통신 규약이라는 게,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가 3요소예요. 음성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통신망. 답은 세 번째 BISDR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고속 통신망을 쓰는 건데요, 비동기식입니다. 비동기식. 동기식이 아니고 비동기식이에요.
동기식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 말은 없죠? 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돼요. 근데 5사람이 한 조가 됐어요. 그래서 A팀이 5명, B팀이 5명이에요. 그래서 5명씩이 한 팀이 돼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딱 입구에 도착하는 게 시합입니다. 그럴 때 순서대로 가야 되는지 5사람의 1번, 2번, 3번, 4번, 5번 조가, 아니면 먼저라도 누가 가서 거기서 다시 모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1박 2일 같은 거 보면 나와요. A조, B조 나눠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에 지면 밥 못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때 그 구성원들이 손잡고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든 간에 마지막 사람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비동기식이에요. 순서대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데이터가 하나씩 가는 거를 동기식이라고 하고, 통째로 가면 어렵다 그랬죠. 통신망이 작기 때문에 통째로 가긴 어려우니까 흩어져서 가긴 가요. 근데 그 흩어지는 게 앞에 뒤에 순서대로 모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흩어져서 가서 저쪽에 가서 모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우리는 비동기식이라고 한다.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중요한 거는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고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떤 연산 방식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산 자료라는 건 뭐예요? 이산 자료 1, 2, 3, 4 A, B, C, D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보이는 게 이산 자료예요. 그래프나 곡선은 어떻게 됐어요? 물 흐르는 거, 사람의 체온이 36.5도, 36.7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곡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곡선으로. 연속 자료가 아니라 이산 자료라는 얘기죠. 그럼 출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포토샵 같은 거 작업하면 어떻게 돼요? 곡선 그래프 나오잖아요. 곡선 그래프를 자세히 뜯어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돼 있죠? 그게 이산 자료예요. 그래프도요. 이산 자료가 많이 모이면 연속 자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일부분 사용하는, 일상에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다 디지털 컴퓨터이기 때문에 엑셀이 필요하면 엑셀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파워포인트가 필요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용 컴퓨터라고 불리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용도에 맞게 특별히 제작되는 거예요. 용광로 온도 재는 거, 뭐 용광로 온도 재는 프로그램으로 세팅돼서 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믹서기, 그럼 뭐예요? 믹서기 기령이에요. 믹서기를 가지고 밥을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는 믹서기 컴퓨터라면 전원을 딱 누르자마자 믹서기 기능으로만 작동되는 거지 밥 짓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떨까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죠. 기계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에 보면 표가 나와 있나? 아, 책에 나와 있네요. 논리 회로를 사용하느냐, 증폭 회로를 사용하느냐.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빨라요. 전원을 켜면 바로 작동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켜지잖아. 그 윈도우도 처음에 깔려 있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지. 안 깔려 있으면 윈도우 깔아야죠. 엑셀 또 깔아야죠. 설치를 해야만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린 거예요. 아날로그는 전원이 켜지면 바로 작동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논리회로, 증폭회로라는 거 중요한 거니까 꼭 메모를 하셔야 돼요. 거기 써있, 색깔이 그려져 있네. 논리회로, 증폭회로. 그리고 논리연산, 산술연산을 하고 옆에서는 미적분 연산을. 미적분? 배운 거 같은데 몰라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이상한 거 한대요. 자, 1 마이크로 세컨드, 1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 마이크로 세컨드는 100만 분의 1초, 나노 세컨드 NS는 10억 분의 1초, 피코 세컨드는 1조분의 1초, 1조. 아직까지는 나노예요. 지구상에서 지금 과학적으로 현실화돼서 계산하는 방법은 다 나노공학입니다. 나노공학. 10억 분의 1mm를 쓰는 나노공학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CPU를 생산하는 것도 뭐 14나노,
이렇게 나옵니다. 피코로 아직 못 들어갔어요. 피코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아마도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로봇일 거야.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심는데 로봇을 심는 거야,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가 날라오면 머리카락이 쫙 펴져.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못 오게 막는다든지. 그리고 뭐 해가 뜨거워 그러면 알아서 얘가 착 우산처럼 펴져가지고 뭐 양산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로봇가 되나요? 피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갈 것 같아요. 속눈썹 이식 수술도 로봇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속눈썹도. 그래서 착 알아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보수관계가 나왔어요. 보수관계가 조금 어려운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해 보수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의 보수를 취하고 나서 일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진법은 일의 보수 표현 방법이 있고 거기다 일을 더하면 이의 보수 표현 방법이 되고, 십진수는 구보수, 십보수가 있다 그랬고, 구보수라는 말은 합이 9가 되게끔, 99가 되게끔 하는 게 구보수고, 십보수는 합이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많이 되게끔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십보수에서 1을 빼는 게 구보수가 아니라 구보수를 취해서 1을 더하는 게 십보수다. 그러니까 이진법에서는 1보수, 2보수가 있는데 1보수가 되게 하려면 합이 다 111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1은 0, 0은 1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10, 10을 바꿔주면은 0101이 되는 거잖아요. 0101 거꾸로. 그거에다가 2를 더해주면 101, 10이 된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끝에서부터 하나씩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1 자리,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그 앞에 있는 애들만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게 이해보수 표현 방법이다 라는 거. CPU는 중앙연산 처리 장치입니다.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이 들어있는 애인데, 얘를 어떻게 성능을 평가하냐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걸 클럭 주파수라 그래요. 클럭 스피드. 잠깐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컴퓨터 부품 같은 걸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그 CPU라는 이제 부품을 파는데 이렇게 나와요. 소켓이 얼마짜리고, 코드 코어하고 스레드가 몇 개 있고, 64비트를 처리하고, 처리 속도가 3.6GHz고, 캐시 메모리가 8메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력 소비가 65W고, 여러분 65W면 60W짜리 우리 형광등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컴퓨터를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 많이 먹어요. 예. 근데 여기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레드 8개고 64비트고 캐시 메모리가 16메가고 그렇게 써 있고요. 여기는 65W고요. 근데 이게 지금 30만원씩 하잖아요. 이게 가장 요즘 최근에 나온 CPU 중에 가장 최신 CPU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가격을 높은 거를 보면은 한 개가 다르죠. 그렇죠? 얘는 145W래요. 이거 종일 켜놓으면 어때?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요,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1151이라고 써 있어요. 즉 메인보드하고 CPU에 접점이 있거든요. 접점. 이 CPU를 열어보면은요, 이 CPU 안에 여기 CPU 부품이 보이는데, 이 부품이, 이 부품 뒷면을 보면, 그림이 뒷면이 있나? 요건 앞면이고요. 윗면이고 아랫면이 보여야 되는데, 아랫면이 살짝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메인보드라고 하는 컴퓨터 마더보드에 얘가 올라가요. 얘가 올라가는데 그림이 없다. 메인보드도 접점이 있고 CPU도 접점이 둘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접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아까 여기 써 있는 대로 1151개라는 거예요. 접점이 많으면 어떨까요?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까 비싼 컴퓨터 얘 접점이 2011개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1151개고요. 접점이 많아. 접점이 많다는 건 CPU도 커요. 전력 소비도 많고요. 대신에 성능이 좋으니까는 비싼 거겠지.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클럭 스피드가 있고요. 클럭 스피드예요. 동작 속도를 말하는 거죠. 초당 30억 번, 36억 번을 움직이는 거야. 전기적 신호가. 초당. 그리고 캐시 메모리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캐시 메모리가. 이게 8메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비싼 거는요. 캐시 메모리 35메가예요. 이 캐시 메모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캐시 메모리가 큰 거는 비싼 겁니다. 자,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클럭 스피드, 캐시 메모리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64비트짜리 컴퓨터입니다. 64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CPU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64비트라고 하는 말은요. 32비트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32비트 CPU도 있어요. 그게 64비트를 처리 못해요. 우리 강의실의 컴퓨터는 64비트 CPU입니다. 지금 웬만한 CPU는 다 100% 64비트 CPU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몇 비트죠? 보셨어요? 자, 내 컴퓨터에 가서 속성을 보면은 32비트 운영체제가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는 32비트고 CPU는 64비트니까 어떤 거예요? 조금 싱겁게 처리하겠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CPU인데 윈도우가 32비트인 거예요. 그럼 64비트 윈도우를 깔면 어떨까요? 잘 돌아가겠죠. 대신에 64비트를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한 8기가 이상은 돼야 돼요. 우리 4기가거든요. 좀 약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올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4기가로 처리하고, 대신에 64비트 윈도우 아니더라도 우리 커말 자격증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건 다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32비트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비용을 조금 들여서 8기가를 쓰게 되면은 64비트 윈도우를 깔면 어떨까요? 지금 32비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직렬 처리가 아니죠. 직렬 처리는 뭡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직렬이잖아요. 우리는 병렬 처리를 해야죠. 병렬 처리. 예. 그러니까 1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1번은 뭐예요? 도움말. F2번은 이름 고치기, 뭐 F3번은 검색하기, 찾기 이런 건데, 이 펑션이죠. 펑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말로 함수,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탭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항목 간에 이동을 하거나 아래 한글에서 글자를 쓰면 8칸씩 밀려나가요. 엔터를 누르면 빈줄이 들어가죠. 스페이스바는 빈칸이 들어가죠. 그럼 탐색키가 아니지. 이거는 입력키지. 탐색은 뭔데? 홈, 엔드, 페이지 업, 다운, 뭐 방향키 이런 거를 우린 탐색키라고 불러야지. 이해되시겠죠? 컨트롤 알트 뭐 이런 것들은 제어키라고 보시는 거고요. 캐시 메모리는 뭐라고요? 아까 CPU 안에 들어있어요. 캐시 메모리가. 예전에는 펜티움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옛날에 386, 486 시절에는요, 캐시 메모리를 내가 사가지고 메인보드에다 결합을 해요. 그럼 성능이 막 좋아져요. 근데 캐시 메모리라는 거는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왔다 갔다 해주는 역할인데, 메인보드에다 캐시 메모리를 별도로 달면 CPU에서 메인보드를 거쳐가지고 캐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 캐시를 거쳐가지고 다시 걔가 메인보드로 와서 주기억 장치로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집은 양천구고요. 강의실은 마포구에 있어요. 그럼 제가 중간에 사무실을 두면 편하겠죠. 근데 사무실을 저기 인천에 두면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86, 386 시절에 나오던 캐시 메모리 기법을 빼가지고 펜티움이라는 모델이 이름이 붙으면서부터 CPU 안에다 캐시 메모리를 아예 달아버렸어요. 인텔이.
더 빨라진 거예요. 더 빨라진 거예요. 근데 얘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SRAM을 가지고 쓴다 그랬죠? SRAM. 14번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 그럼 뭐 불편하신 분? 그러면 접근성 이런 거지. 그렇죠? 15번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럼 뭐예요? 장치, 프린터 추가 이런 거죠.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예요? 장치를 꽂았을 때 자동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치하고 프린터 이런 거에 좋아지지. 표준 사용자 기능, 표준 사용자 계정하고 관리자 계정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관리자 계정으로 만들면은 프린터 목록을 제거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 프로그램 깔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님 계정, 게스트 계정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표준 사용자 계정은 자신만의 바탕화면 만들고 자신만의 암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드웨어 목록에서 어떤 걸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처럼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휴지통.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요, 되살릴 수는 있지만 실행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실행은 안 돼요. 밖으로 빠져나와서 살려놓고 나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거 꼭 중요한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근데 휴지통은요,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있지만 복사는 없어요. 휴지통 안에 있는 걸 복사해서 저쪽에 붙이면 휴지통에도 남고 저쪽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돼요. 휴지통은 무조건 잘라내기, 저쪽으로 붙여넣기. 키보드 속성에 스크롤은 뭡니까? 휠을 굴리면 이렇게 드르륵 움직이잖아요. 이걸 스크롤 한다 그러죠. 마우스 기능이겠지. 스크롤 할 수 있는 줄은 키보드가 아니라 마우스겠지. 마우스. 절전 모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절전 모드 쭉 있는데요. 이런 거.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게 가장 적합한 건 아니에요. 최대 절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절전 모드. 우리 책 설명에 나와 있나 보세요. 해설해 보면 최대 절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해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즉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을 쓰고 뚜껑을 덮으면 절전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 배터리 소비가 아주 작게는 움직여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오랫동안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충전을 못한다 그러면 최대 절전 모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에 가서 시스템 종료가 아니라 절전이죠. PC는 절전이에요. 최대 절전 모드가 없어요. PC는 어차피 외부 전력을 쓰는 기계니까. 근데 노트북은 최대 절전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충전을 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쉴게요. 프로그램 모드에 가서 가젯을 추가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임시 인터넷 파일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터넷 옵션에서 하는 겁니다. 제어판에 가면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 옵션에 가서 하는 거죠. 제어판에 가서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 가면 인터넷 옵션이 있단 말이야. 인터넷 옵션에 가서 여기에 가서 삭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삭제하는 거죠.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하는 거는요, 여기 가서 삭제를 누르면 임시 인터넷 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삭제하는 거예요. 암호를 모르고 저장해 놓은 것도 다 삭제하는 거고요.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디를 본 것들 있잖아요. 쇼핑몰에 가서 홈쇼핑에 가서 11번 가서 뭐를 봤어요. 그럼 뭐를 봤는지가 컴퓨터에 기록되거든요. 그게 파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임시 인터넷 파일입니다. 그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워놓으면 불필요한 공간이 줄어드니까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다.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과목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계산하는 기능, 분석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부분합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부분합은 기능은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정렬을 하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수작업으로 내가 옮기고 하면 돼요. 부서별로, 직책별로 내가 마음대로 막 잘라내기,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렇게 정렬을 시켜도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렬 명령 걸면 휙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제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정렬되지 않아도가 아니라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럼 부분합을 해더라도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예,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예외적으로 몇 개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22번은요. 보기 잘 나와 있네요. 2번과 1번은 뭐죠? 국어 점수가 70보다 크거나 같고 국어 점수가 90보다 작다. 1번은 맞는 말이에요. 70점에서 90점 미만까지니까 같은 줄에 나눠야 7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90보다 작은 거죠. 3번은 뭡니까? 3번 7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90보다 작아도 돼요. 그러니까는 5000점이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 500점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그 3번을 줄인 게 2번이에요. 같은 국어라는 항목이잖아요. 항목이 같잖아요. 그 항목을 같으니까 줄을 옮겨 놓는 거예요. 옆으로. 4번은 뭐예요? 국어는 70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7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뭔지는 모르네요. 9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건 뭐 이상한 답이 나오겠네. 에러가 나든지 간에. 그렇죠. 2번과 3번은 같은 복입니다. 1번은 7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거는 거죠. 그 다음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게 답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는 건데요. 이걸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는 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고요. 데이터 표도 시험에 나왔어요. 해찾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실기 시험에. 목표값 찾기는 어느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얘가 결과를 바꿨을 때 입력값이 뭐로 변하느냐 이거죠. 근데 입력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얼마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A라는 값을 바꿔라 그러면 그 값이 변하면서 평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A 값도 바꿔야 되고 B 값도 바꿔야 돼. 여러 개를 바꿔야 될 때 이때 해찾기라는 걸 쓰는 거예요. 해찾기라는 기능이 예전부터 있는데 2007이 들어오면서부터 해찾기를 감춰놨어요. 저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안 보이게. 왜? 잘 안 쓰더라 이거야. 안 쓰더라 이거지. 정렬.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되면 또는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숨겨진 것은 정렬할 때 그대로 있어요. 숨겨놨는데 정렬할 때 같이 이동되더라, 움직여지더라. 그러면 뭐하러 숨겨요? 숨길 의미가 없잖아요. 예. 뭐든지 숨겨놓은 거는 예외다. 안 한다. 걔는 하는 거죠. 두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말을 재미있게 잘 써놨어요. 이동되니까 정렬하기 전에 숨겨놓은 거 다 표시하래. 그게 좋대. 공갈 협박처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용만 지워지죠. 내용만 지워져요. 메모는 지워지지 않아요. 서식도 지워지지 않아요. 안에는 값만 지워지는 거죠. 값만. 네. 틀린 거죠. 이건 뭐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네요. 6에서 마이너스 6에서 18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예요. 그때 급수죠. 급수. 마이너스 3이에요. 열이 아니죠. 열은 칸이 행이 아니죠.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니까 열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 연속 채우기라는 그 기능 안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1번은 뭡니까? 샵 콤마 샵이라고 쓰는 걸 봐서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은 뒤에 컴마가 하나 나왔네요. 컴마가 뒤에 하나 더 찍혔잖아요. 그럼 이게 1000분의 1로 줄여요. 만약에 1000원 그러면 1로 나오는 거고 100만원 그러면 1000이라고 나오는 거죠. 컴마가 찍히면 뭐냐면 100만분의 1로 줄여서 나오는 겁니다. 즉 동글뱅이 6개 자리가 줄어들면서 반올림이 되거나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4번은 10억분의 1로 줄이는 거고요. 10억 단위로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큰 애들은 너무 크니까
보기가 싫어요. 너무 큰 거야.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할 때 여기다가 셀 서식에다 놓고 뭐를 하냐면은요, 샵 콤마 샵 그 다음에 뒤에다 콤마를 하나 찍으면 좀 콤마를 찍으면 콤마를 찍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콤마를 하나 빼면 콤마를 넣을 때마다 뒤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실제 값은 다 살아있어요. 실제 값은 살아있는데 보일 때 그렇게 보이더라. 그 다음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의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라고. 근데 찾기는요, 메모 안에 있는 글자도 찾아요. 메모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못 찾아? 메모 속에다 뭐라고 글자를 썼잖아요. 근데 메모 속에 있는 글자를 못 찾으면 뭐하러 찾기 하냐고.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건데. 메모는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줘야지. 그래 진정한 찾는 거지. 예. 다음 2000년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년 이전. 2000년 이전이란 말은 뭡니까? 2000년 1월 1일보다 작은 경우인가요? 1999년 12월 31일까지가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1월 1일보다 작거나 아니면 작다, 아니면 1999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전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연도만 빼요. 연도. 이어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써있네. 이어. 투데이는 뭡니까? 오늘 날짜를 말하는 거죠. 는 투데이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끝나요. 투데이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는 투데이에서 괄호를 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괄호를 열어서 뭐를 쓰면 안 돼요. 는 if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가 2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투데이는 년월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900년 1월 1일을 숫자로 따졌을 때 2000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2000일 지난 거니까 1900 몇 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트는 뭡니까? 데이트는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년, 월, 일을 컴마로 구분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트 안에다가 B19라고 하나만 썼잖아. 하나만 쓰면 안 돼. 뭐 컴마 그래서 년 월 일 써야 돼요. 함수 문법 자체가 그래요. 근데 B의 19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값이 이어 연도값이 2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래 2000보다 작아야 이전이지, 작거나 같으면 2000년까지 포함되잖아. 하여튼 포함되든 안 되든 간에 답을 맞출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은 에러 납니다. 2번은 에러 안 날 수 있어요. 투데이 가로 들어갔구나. 에러 난다. 1, 2, 3번은 에러가 납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은 뭐를 쓴다? 반드시 우리말이나 영어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특수 기호 넣지 않고, 숫자는 허용하고 빈칸 허용되지 않고 밑줄은 허용하고 이렇게 쓰는 거고, 바로가기는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구별해서 쓸 수 있고, 저장 위치는 세 군데예요. 현재 통합 문서에, 현재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작업하는 문서에 저장할 건지, 새로운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매크로 개인 통합 매크로 문서에다, 개인용 매크로 저장하는 문서에다 저장할 건지. 설명은 디스크립션 막 쓰는 거예요. 이 매크로는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셀에다 클릭하고 매크로를 실행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메모를 해주는 거죠. 자, 1번 매크로하고 한 칸 띄고 연습 썼네. 안 되죠? 빈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M으로 입력하였다. 새 통합 문서 상관없죠? 예, 잘 돼 있는 겁니다. 1번만 틀린 거예요. 파워가 뭐죠? 2,5승이죠? 2의 5승.
이호승이면 얼마야? 32인가요? 2번은 어떻게 되죠? 3, 11, 25, 0,1 마이너스 8 합이 32인가요? INT 32.2니까 32이고요. 33번에 맥시멈은 큰 값 구하는 거잖아요. 소수 뒤에 40이 있네. 42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3번의 답은 42로 나오겠지. 나머지는 32로 나오고. 계산법 되시겠죠?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계산 함수 문제는 이 정도. 예. 이건 뭡니까? 카운트 if 그랬어요. 카운트 if 뭡니까? B1부터 B4까지 7, 6, 5, 3 중에 B3이 뭡니까? 5, 5, 5. B3이 5 아닙니까? 5. 그럼 5와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7, 6, 3. 3개 있네? 그렇잖아. 이건 다르다라는 게 오니까 다르다. 뭐랑 다른 거? B의 세 번째 셀에 있는 5랑 다른 거. 그러니까 7, 6, 3 3개 있고요. 2번은 뭡니까? 3보다 큰 게 몇 개 있냐? 3보다 큰 거. 7, 6, 5 3개 있네. 인덱스 뭡니까? A1부터 C의 네 번째까지 중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 3이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3 맞잖아요. 그렇죠. 트렁크는 뭐예요? B1은 뭡니까? B1 7이죠? B1 7이지 않습니까? 7의 루트 값이 얼마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루트 4가 2죠? 루트 9가 3입니다. 루트 7은 2. 얼마 하겠죠? 트렁크니까 2. 얼마를 제거했으니까 2만 남겠죠? 루트 7이 2.5인지 6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예전에 1. 루트 2가 얼마다, 루트 3이 얼마다 그거 외운 건 있는데 루트 427 그럼 어떻게 외우냐고. 답은 나오겠지. 근데 2. 얼마인데 트렁크를 만났으니까 소수점가 사라지면서 딱 2만 되겠죠. 나머지는 다 3인데 얘만 2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함수 문제 냈고 여기서도 이걸 문제 냈고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왔네요. 2014년도 때는. 이건 뭘까? 바코드 351에 350이 있네. 여기 칫솔 있네. 1500원 맞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계산됐죠. 그럼 Vlookup 쓴다, Hlookup 쓴다? Vlookup 쓰겠죠. 2번과 4번의 Hlookup은 땡.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과 3번이 Vlookup인데 저 뒤에 0, 1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0과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참조 영역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찾는 값을 썼죠. Vlookup이나 Hlookup은 찾고자 하는 값을 앞에다 쓰고 컴마하고 참조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문법 자체가 틀린 거잖아. 그러면 Vlookup, Hlookup만 기억을 해도 이거는 절반은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죠. 12.8, 13.8 그러면 13.8, 15.8 1씩 증가되는 거 맞고 13.8만 쭉 들어가면 계속 복사가 되고 A, B 블럭 잡으면 뭐가 돼요? A, B, A, B, A, B, A, B 나와. A, B 다음에 C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럼 가하고 나 쓰면 그 다음에 다가 나오나? 그럼 강 쓰고 홍 쓰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블럭 잡으면 글자는 너무나도 달라요. 나라마다 글자가 알파벳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글자는 블럭을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그 어떤 그 단계 구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규칙이. 월화수목 금토일 썬데이 먼데이는 이미 들어가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는 월화 다음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A와 B를 블럭 잡으면 C가 D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혼동될 수 있어요. 표시 형식에 가서 일반은 뭡니까? 여기 가서 우리가 엑셀에서 뭐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여기 가서 일반 글은 뭐가 돼요? 서식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서 일반 글은 어떻게 돼요? 1번 서식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특정 서식을 더 썼거든.
예를 들어 여기서 특정 서식을 이렇게 넣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1000단위마다 구분기를 찍었어 이렇게. 근데 이게 보기가 싫은 거라. 에이 나 몰라 원래대로 갈래 이게. 서식을 뭐 해야겠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35번의 답은 1번이 맞는 거죠. 36번 추세선. 추세선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를 보는 때 어떻게 지금 방향 상향 미뤄 짐작했을 때 어쩔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추세선은 3천은 무조건 안 돼요. 3천은 무조건 안 됩니다. 원형도 안 되고요. 도넛형 이렇게 둥그런 거 안 되고요. 방사형 이런 거 안 되고요. 표면형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분산형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토익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토익 점수가 학과별로 학생들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토익 점수에 지금 합계가 들어갔어. 합계가 880, 790, 940, 10에 대한 합계가 표시됐는데 여기 합계가 아니라 평균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합계가 표시가 된 건데 열합계죠. 열합계. 행합계는 뭡니까? 여기 880 여기 얼마 그럼 여기 합이 얼마 가로로 나오는 게 행합계고요. 선택되어 있는 거죠. 해제가 아니라. 해제가 돼 있으면 밑에 총합계가 안 나와야 돼요. 지금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이에요. 왜? 아 여기 평균이라고 써있네. 위에 평균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리고 레이블 영역,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영역, 그리고 감 영역에 각각 하나씩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름, 여기는 학과, 여기는 토익 점수 하나씩 들어갔어요. 김시인성 가진 사람 여기 요 화살표 눌러서 열 레이블이 아니라 행 레이블을 클릭해서 김씨로 시작하는 사람만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차트 문제에서 이 차트 문제에서 다시 원래대로 기본 보기로 들어가면 이 차트 문제에서 지금 도자기, 황무지, 차세대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들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기말고사를 나는 앞으로 보내고 싶어. 그럼 기말고사 앞으로 올라가요. 어디 가서 했다? 데이터 선택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선택을 누르면 데이터 계열이 보이고 이때 순서를 위아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창 나누기. 창 나누기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클릭해 놓고 보기에 가서 창을 나눴죠. 이렇게 나눠서 이쪽 거랑 어디 거랑 보는 거예요. 저 아래 거랑 본다든지 왼쪽 거랑 저 오른쪽에 있는 걸 본다든지 오른쪽에 벌어진 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하겠다 그랬죠. 이게 이제 나누기인데 여기는 작게 보고 여기는 크게 보고 제가 휠을 굴려서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고 다 커지는 거지 얘는 크게 얘는 작게 이런 거는 없더라.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더라. 비율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페이지 설정은 뭡니까? 여백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인쇄할 내용을 내가 따로 구성할 건지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 명령에 들어가면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까요? 라고 그때 선택하는 거죠. 프린터를 선택하는 거는 페이지 설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인쇄 들어가야 나오는 거야. 여기 가서 인쇄 명령을 걸어야만이 그때 어떤 프린터를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더라 하는 거죠.